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오늘 강의를 라이브 스트리밍하고도 같이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사회학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전공을 했습니다. 정책 쪽에는 교육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두 영역에서 공부를 해야지 학위를 받는 데라, 그리고 97년부터는 울산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그 전까지는 한 5, 6년까지는 조용히 살았는데요. 나라가 아주 걱정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정권이 이 국가 정체성 훼손과 그 복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해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가 국내 대외 여건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크게 글로벌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신좌파, 이 구도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세계화를 1차 세계화로 나눌 수 있고요. 2차 세계화로도 나눌 수 있는데 1차 세계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2차 세계화에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차 세계화 때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파워를 형성한 그 글로벌리스트 그룹이, 그러니까 1차 세계화 때까지는 그러니까 자유무역 시장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2차 세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이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글로벌리스트가 비약적으로 IT라든지 AI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빅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쪽 그룹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많이 성장을 했고,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고 중국 시장이 세계화되면은 좀 더 자유체제로 다 변화되지 않을 것인가. 제가 석사를 받을 무렵이 미시간 대학교에서 86년에서 88년인데 그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자유시장 경제로 들어오고 정치 체계도 권위주의 체계나 전체주의 체계에서 좀 어느 정도 자유화 바람이 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91년에서 95년까지 위스콘신 대학의 메디슨에 있었는데, 그때도 근데 심상치 않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위 받을 무렵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자본을 축적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체주의 사회를 더 강화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97년 넘어가고 2000년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게 디지털 파시즘이라든지 좀 더 신기술을 이용해서 더욱더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중국은 가고 자유체계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그랬을 때 글로벌리스트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이제 굉장히 협업 체제였죠. 빅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도 축적하고 또 신기술도 가지고 있고 미디어도 장악하면서 상당히 큰 기업과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은 중국에다가 이제 좀 약간 좋지 않은 일들을 시킨 거죠. 각 나라의 선거를 개입한다든지, 그리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거래라든지,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전서부터 세계를 제패한다는 전략, 도광양해죠. 이전부터 이제 위계적 질서의 평화 공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중국의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중국이 지배하고 제후국이 있고 노예국이 있고 세계 질서를 지배했는데, 잠시 중국이 뒤떨어졌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중국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전까지는 납작 엎드려서 힘을 축적하자. 그리고 이 세계가 이제 공조체제여서 이제 친중 글로벌리스트였는데, 어느새 지난 한 10년 정도 보면은 너무 중국의 힘이 커졌다. 그래서 탈중국이나 중국 디커플링, 차이나 디커플링 형태로 글로벌리스트하고 중국하고 약간 균열이 되면서 미중 관계에도 이런 구도에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을 드리면 친중 글로벌리스트하고 중국의 특징은 초거대 자본이고요. 중국은 붉은 자본이라고 그러죠. 0.1%에 있는 사람들이 인민들의 노예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전 세계에서 빈부 차이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중국이죠. 네, 중국이 가장, 보통 미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이 빈부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리의 규모가 뭐 10조, 막 20조, 막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이고, 그리고 공산당의 그 최고의 간부들이 기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이나 서구 세계에다 재산을 축적해 놓는, 반면에 우이구르 사람들이나 티베트 사람들은 장기 적출도 당하고 대부분의 그 인민들은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그런 혜택을 또 서구 사회에서 많이 받은 거죠. 우리가 값싼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국의 아픔, 중국 인민들의 노예노동에 의존해서 그랬는데, 중국이 이제는 거의 다 따라잡았고, 대표적으로 중국이 하고 있는 초안전이라든지, 초안전은 한도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계 통일전선 전술, 그리고 세계 공산화 전략,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세계에 다 침투되어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부는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걸 또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이지용 교수라고 계명대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은 늘어진 현상들이 중국 공산당이 각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하고요. 또 그리고 글로벌리스트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합작품이 이제 팬데믹이죠.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새롭게 형성되는 전체주의는 나치라든지 이전에 뭐 공산주의 형태라기보다는 이 디지털 통제가 굉장히 강화하는, 중국에서는 금순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터넷상으로 완벽히 차단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감시한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 유학생들도 어플이라든지 이런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중국 공산당은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못 보거든요. 인민들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CTV도 2.4명당 하나씩 촘촘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사용할 수 없죠. 중국에서는. 우리도 점점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여야,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죠. 이런 사람들이 야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증거 조작을 해서 대통령에서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이런 거는 내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 정세가 이미 공중 아니면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 것. 2020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일이 있었는데요. 휴스톤에 있는 총영사관에 중국 스파이들을 다 잡아들이고 총영사관을 폐쇄시켰는데, 그때 멕시코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마약 거래까지 했었어요. 중국의 외교관들이. 그래서 대대적으로 체포를 했는데,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렇게 천천히 지구전으로, 살라미 슬라이싱이라고 그러죠. 천천히 지구전으로 우리는 2004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제학원이 서울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립이 됐고, 그 이후로 23개 대학에 뭐 연대, 한양대, 외대, 각 거점 대학에 다 공제학원이 들어있고, 그 사람들이 스파이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 지금이 2024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렇게 흡수되는 속도, 그리고 초안전, 통일전선 전술, 대한민국의 속방화 전략, 이 부분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속방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친중 종중 정부를 들어서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가장 확대해서 성공의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게 밴쿠버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밴쿠버에 있는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드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드 파워는 공산혁명이나 전쟁을 통해서 중국 침투 전략을 하는 거고, 소프트 파워는 문화공정이죠. 문화 침투. 그리고 샤프 파워는 돈과 여자로 매수를 하는데, 밴쿠버 모델이 그들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밴쿠버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많이 포섭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했고, 그 성공을 모델로 호주 모델이라고 그래요. 시드니 모델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가장 없는 데가 이제 여기죠. 대한민국 바로 옆에 있고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게 한 배경에는 사드 배치 알고 계시죠? 제가 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나요? 다 알고 계신 너무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드 배치 뭐 이런 거를 기하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친중 정중 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외부적인 요인은 중국이었고 중국 공산당이었고 내부적인 요인은 국내의 그 좌파 연합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민주노총, 전교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대한민국 세력이 총 결집을 해서 광장민주주의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은 이제 그 촛불이라고 그러죠. 촛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저도 파리학번이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는 전 잘 알거든요. 그런 쪽에 있어서도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세력들과 내부에 있는 지금 현재 국힘당이죠. 전신 뭐 미통당 그 당시 신한국당인지 미통당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에 있는 연합 세력에서 이제 탄핵을 한 거고 이후에 보면은 그 탄핵의 이유들이 실제로 증거 조작이나 실제로 탄핵 사유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국의 그 살라미 이전법 그리고 초안전 그리고 동북 공정 그리고 통일전선 전술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이 구도를 좀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 당시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빅테크들하고 세계 영향력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가 전부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한 그룹도 아니지만 중국과 결탁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팬데믹이나 선거에 개입하는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악역을 담당시키는 중국 공산당 이 밑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거고 공조체제로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이제 같은 세력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국힘당을 이렇게 좀 하나는 뭐 우파 하나는 좌파로 보고 막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없고 친중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종중 세력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고 또 특히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놀랄 일이 많이 생겼죠. 제가 있는 곳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 구체적으로 어느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경찰청이나 시청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경찰청에 왜 중국 공산당 그 100주년을 축하한다는 플랜카드를 달아놔야 하는지 그리고 경찰들이 왜 중국에 가서 연수를 중국 공산당 산하기구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에는 순수 민간 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MOU를 체결해서 뭐 상해시하고 뭐 울산시하고 뭐 MOU를 체결해서 뭘 한다고 우리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어디 학자 뭐 협회라든지 어디 뭐 종교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들의 통일전선 전선을 벗어날 수 없고요. 그들의 그 국가안전부, 그 다음에 통일전선 전선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민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식으로 다 순진하게 접근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좀 피부적으로 국민들이 느낀 것은 여러분들 한 3년 정도를 팬데믹을 겪었죠. 완전히 통제를 받았죠.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 백신은 11차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알고 계신가요? 11차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를 구입을 하면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뭐 그 오사카 대학에 있는 교수하고도 아주 친하고 홍콩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교수들하고 그때 동창들하고 지내는데 전화를 자주 하고 그리고 뭐 이메일도 하고 그러는데 몇 차까지 맞았냐 물어보니까 한 1, 2차? 일본 사람들은 1차에서 한 50%도 안 맞고 2차에서 거의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3차까지는 거의 맞았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11차까지 샀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다가 백신을 팔 때 리베이트를 반드시 우리는 받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한 건지 국힘당도 민주당도 그리고 백신 보관 기간이라는 게 문제가 없죠?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백신 보관 기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냉장 보관 뭐 이런 것이 6개월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때 11차까지 샀으니까 벌써 2년이 지났죠. 그건 다 폐기했을 겁니다. 그 폐기한 건 어떻게 한 건지, 그 많은 자금들은 어떻게 한 건지, 이것이 단순히 저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스트도 있고요. 글로벌 제약회사도 있을 테고, 문재인 정권도 문제가 있을 테고, 중국 공산당도 연결이 됐을 테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분명히 연결됐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통제를 받죠. 일거수일투족 통제를 받고 행동에 제약이 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런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맞을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1차까지 사놨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식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기도 힘들고. 우리가 막 놀리고 그랬죠. 프랑스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러냐 막 그랬는데 지금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지난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굉장히 과중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짜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 또 최근에는 25만 원 이러한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어떻게 이걸 조달하고 나중에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디지털 전체주의 또는 아니면 디지털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